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69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단체인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침 그 해가 ILO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해이기도 하죠. 반세기 동안 노동자의 권익 향상, 또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이 국제기구가 왜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서 평화상을 받았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개인이 아니라 기구가 평화상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노동 문제 해결 그 이상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왜 ILO가 1969년 평화상 수상자인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노벨위원회가 ILO의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1960년대는 아시다시피 냉전이 정말 한창이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에서 막 벗어나서 독립하던 그런 격동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됐는데 이게 또 노동 착취라는 어두운 면을 낳았고요. 이게 결국 사회 불안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되기도 했거든요. 아, 노동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노벨위원회는 바로 이 지점을 본 겁니다. ILO가 단순히 그냥 근로조건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만들고 특히 삼자주의 있잖아요. 네네, 삼자주의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협력하는 이 모델, 이걸 통해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불의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걸 주목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화와 합의,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 안정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정의가 평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의미가 깊네요. 사회 정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도 없다. 이게 ILO의 기본 철학인데 이걸 노벨위원회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 ILO가 만들어진 배경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두 번째, ILO의 설립 배경과 그 형성 과정은 어땠나요? 네. 그 뿌리는 사실 19세기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사회 갈등을 일으켰고 여기에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경험이 더해지면서 아,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아, 전쟁의 참상이 큰 계기가 됐군요. 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노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1919년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 국제연맹 산하기구로 ILO가 탄생하게 된 거죠. 국제연맹 산하로 시작했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삼자주의 구조요?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들어보니 상당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네, 맞아요. 설립 초기부터 아주 독특하게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는 이 삼자주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마치 세 다리가 균형을 딱 이루는 의자처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구조였죠. 균형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ILO는 초창기부터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동노동 금지 같은 핵심적인 국제노동 기준을 만들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위기 속에서도 사회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이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나갔죠. 특히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 존엄성을 강조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ILO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었겠군요. 아, 맞습니다. 그 선언이 정말 중요했죠.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딱 격상시켰고요. ILO의 활동 방향을 훨씬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기준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세상의 여러 갈등 속에서 ILO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ILO가 마주한 세계적 갈등과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노동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가끔 혁명이나 내전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ILO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뭐랄까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평화롭게 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죠. 제도 안에서요? 네. 예를 들어 법률 제정이나 정책 수립을 지원해주고 또 노사 간의 대화를 중재하면서 사회가 폭발하는 걸 예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생 독립국들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도 시급하고 사회 안정도 중요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건가요? 일단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요. 또 관련 법규 제정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선진국 안에서도 노사분규가 격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즉 공정한 성장 모델 같은 걸 제시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중재를 넘어서서 모델까지 제시했군요. 네, 요컨대 ILO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만을 완화시키는 갈등 완화자로서 기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인 기준 제정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또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ILO가 처음으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발휘한 순간, 그리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든 기준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졌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를 들자면요. 설립 직후인 1919년에 채택된 제1호 협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 원칙인데요. 1호 협약이요? 그게 그거였군요. 네,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죠. 이 협약이 이후에 유럽의 주요 산업 국가들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ILO의 실질적인 힘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각국의 노동 실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거나 조사 활동을 벌여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냥 기준만 만든 게 아니라 실태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는 각국 정부의 실업 문제 해결책이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단순히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영향력을 더 키워나갔나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유엔의 전문기구로 편입이 되면서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선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인권, 사회개발 이런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했죠. 특히 전쟁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에 대한 기술 지원, 이걸 통해서 국제 노동 기준이 그냥 문서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도우면서 단순한 규범 제정 기구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군대나 경제 제재 같은 그런 강제력 없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5번째, ILO가 무기를 쓰지 않고 체제를 바꾼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핵심 전략은 바로 비폭력적 수단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같은 강압적인 방법 대신에요. 국제 협약을 제정하거나 권고를 발표하거나 실태를 조사하거나 분쟁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아주 평화적인 수단들을 활용한 거죠.
평화적인 수단이요? 네. 특히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삼자주의가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세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합의 모델을 구축한 겁니다. 아, 강제로 뭘 하게 하는 대신에 설득하고 또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각국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나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공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킨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력이나 강압 없이도 어떤 규범의 힘 그리고 합의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사회와의 연결인데요. ILO가 다른 국제기구들, UN이나 NGO 같은 곳들이랑 어떻게 손을 잡으면서도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단순히 협력만 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LO가 유엔의 첫 전문기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코속, 경제사회이사회나 인권위원회 같은 곳들하고 협력하면서요. 이 노동 문제를 그냥 노동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인권이나 개발 문제랑 연결시킨 거죠. 아, 더 큰 틀에서 접근했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국제노총, ITUC나 국제고용주연맹, IOE 같은 노사단체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NGO랑 협력할 때도요. ILO의 그 핵심 원칙 있잖아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같이 결정하는 거. 아, 그 삼자주의요? 네, 바로 그 삼자주의 원칙을 외부 관계에도 딱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흥미롭네요. 그 내부 원칙을 바깥에도 쓰다니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덕분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이걸 확보할 수 있었고요. 특히 냉전 때 이념 대립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트너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원칙에 기반해서 신뢰를 쌓고 그걸로 영향력을 키운 거죠. 이런 균형 감각, 네트워킹 방식은 사실 지금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봐요. 신뢰 기반의 네트워킹이라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갈등의 진짜 원인에 대한 통찰로 넘어가 보죠. ILO는 그냥 노동 분쟁 그 표면만 본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단순 노사 갈등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ILO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나 하고요. 보니까 이게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 옛날 식민 지배가 남긴 문제들, 인종이나 성별 차별, 나라마다 발전 속도가 다른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진짜 평화를 위협하는 뿌리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진단하려고 했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했나요? 예를 들면 이제 막 독립한 나라들 있잖아요. 식민 지배 겪었던. 네네. 거기서는 구조적인 착취가 남아있으면 이게 나중에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법 만드는 거 도와주고 기술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부산을 좀 줄여서 분쟁을 미리 막으려고 했고요. 예반적인 조치네요. 그렇죠. 또 여성이나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 이것도 갈등이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같은 가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협약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죠. 노동 문제를 그냥 경제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인권 문제다, 이렇게 격상시킨 겁니다. 겉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게 한 거죠. 와,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려고 했네요. 그랬다면 당연히 저항이나 어려움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ILO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나 시련은 뭐였을까요? 아유, 정말 험난했습니다. 당장 1930년대만 해도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같은 전체주의 정권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들은 ILO 가치를 아예 부정했어요. 탈퇴하라고 압박하고 협약 무시하고 심지어 ILO 관계자들은 암살 위협을 받거나 늘 감시당하기도 했고요. 헉, 암살 위협까지요? 네, 그런 외부 위협도 무서웠지만 사실 내부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삼자주의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사용자,
정부 입장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노동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 아니다 완화해야 한다. 이걸로 노사 간에 엄청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긴 맨날 싸우기만 하고 합의도 못 보는 기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죠. 특히 냉전 시대에는 더 힘들었겠네요.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양진영에서 ILO를 자기들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ILO는 사회정의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도 없다. 이 창립 이념을 지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규범, 합의된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죠. 아무리 좋은 이상을 추구해도 현실적인 위협이나 내부 갈등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원칙을 지키면서 헤쳐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다 겪고 나서 196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군요. 자, 9번째입니다. 노벨상 수상 전후의 반응. 당시 세계는 이 수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찬사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럼요. 예상대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뭐 국제 노동 기준 세우고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 이러면서 엄청 환영했죠. 특히 복지 모델을 중시하는 북유럽 국가들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ILO의 내부 분위기는 어땠나요? 당연히 좋았죠. 마침 창립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주 큰 성과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비판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네, 이게 또 만만치 않았어요.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좀 급진적인 노동운동 쪽에서는요. ILO가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 그리고 뭐랄까 자본주의 틀 안에서 조금씩 바꾸는 점진적 개혁에만 머물러 있다. 다국적 기업이 노동자 착취하는 거, 이런 근본 문제는 제대로 해결 못한다. 뭐 이런 비판을 했죠. 아, 너무 온건화되는 비판이군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보수적인 경제계나 일부 정부에서는 ILO 기준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거 경제 성장에 발목 잡는다. 이런 불만도 터져나왔고요. 냉전 시각도 여전해서 사회주의 쪽에서는 ILO가 서구 자본주의 정당화시켜주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의 상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럼 10번째로 가보죠. 평화상 이후의 여정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ILO는 어떻게 달라졌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노벨상 수상이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 커지니까 활동 영역도 눈에 띄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산업노동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뭐 농촌개발 문제, 여성노동 문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이런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확 넓혔고요. 개도국 기술 지원도 훨씬 강화했죠. 기여대 역할에 대한 논의? 이것도 이때부터 좀 본격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977년에 나온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기업들한테도 노동기준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CSL의 시작점에 ILO 선언이 있었군요. 네,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뭐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철폐 이런 핵심적인 인권 문제 캠페인도 더 강화하면서 노동권을 그냥 노동 문제 아니고 보편적인 인권 가치다 이렇게 더 확고하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도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고 또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시장 안정시키고 사회보호망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ILO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노동이라는 창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온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노동과 평화는 또 어떻게 새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노동 기준이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1번째, 유산과 계승자들. ILO가 후속 세대와 국제사회에 남긴 실질적 영향. 자, 당신과 함께 ILO가 남긴 그 발자취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ILO의 유산을 생각할 때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국제노동기준, 이걸 세웠다는 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다졌던 걸까요? 네, 그 영향력은 정말 상당했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제시한 걸 넘어서요. 예를 들어 아동노동 금지라던가
아니면 결사의 자유 같은 원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규범으로 만들었어요. 아, 보편적인 규범으로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격상되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인권의 차원으로요. 그렇죠. 각국 법제화에도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노동권을 인권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게 정말 핵심이군요. 그리고 ILO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자주의. 그러니까 정부, 사용자, 노동자. 이 협의 모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좀 이상적인 구호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힘이나 어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화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델, 이걸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대화와 합의 모델이군요. 네. 노동을 통한 평화 구축, 그러니까 경제적 정의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는 개념, 이것을 국제담론의 중심으로 가져왔고요. 이게 다른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의 일터나 사회에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ILO의 모델이 바로 그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합의 모델의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구라고 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12번째, 평가와 논란. 어떤 지적들이 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네, 특히 개발도상국의 그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들, 이걸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아, 규제의 어려움. 네. 또한 ILO 협약이라는 게 사실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해야 하는 그 삼자주의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삼자주의의 한계군요? 네. 그리고 냉전 시대나 세계화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강제력 부족이나 느린 의사결정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참 큰 한계였겠네요. 당신은 ILO의 이런 성과와 한계점들, 이걸 다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ILO가 추구했던 그 가치, 이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13번째,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보다. 사회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그들의 외침,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의 착취 문제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 또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심지어 기후 위기 대응까지. 현대사회의 정말 주요한 쟁점들은 결국 노동과 사회 정의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일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합의, 즉 ILO가 강조했던 그 협력적 모델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현상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구조를 좀 분석하고 규범적인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걸 ILO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구조적 분석과 규범적 대응이군요. 네, 맞습니다. 경제, 사회정의, 인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한 전환 같은 문제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당신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해 어떤 사회적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평화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4번째, 결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ILO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ILO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이상으로 봤군요. 네. 그보다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역동적인 상태로 재정의했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화를 군사력이 아니라 국제 규범, 대화, 타협이라는 제도의 힘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제도의 힘이라.
네. 특정 강대국이나 엘리트 집단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그러니까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다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의 평화를 지향한 거죠. 규범과 대화의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 이 발상이 정말 혁신적이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란 어떤 모습인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전쟁 없는 평화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철폐 같은 핵심 협약을 제정하면서 세계적인 노동 기준을 세운 ILO는요, 무력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협약과 중재 그리고 삼자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찬사와 함께 서방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ILO의 노벨상은 평화를 정의롭고 포용적인 질서 위에 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다음 해인 1970년 노벨 평화상은 녹색 혁명으로 식량 증산을 이끈 노먼 블로거에게 돌아가면서 평화를 향한 또 다른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69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인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노먼 블로거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